나오신 분이 또 있으니까. 자, 그러면 4번부터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380페이지 4번부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1번 보겠습니다.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 재화에 대하여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하게 제거한다. 맞습니다. 예. 우리 소비지급 과세 원칙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즉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다음에 2번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거래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 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것은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세율 10% 곱해서 거래 징수를 우리 물건을 산 사람에게 소비한 사람에게 징수하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매입할 때 내가 거래 징수 당한 게 있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다. 요거 옳지 않네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접세입니다. 4번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과 자본재 구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므로 부가가치는 총 소비액과 일치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총 매출액에서 자기가 구입한 것을 빼는 거, 이 차감하는 거, 요게 바로 부가가치예요. 네. 내가 만약에 3,000원에 판매를 했다. 그런데 내가 그 상품을 사는데 2,000원이 들어갔다면은 그것이 바로 중간재, 자본재, 구입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내가 구입한 구입액을 차감한 것이 바로 부가가치이고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니까 4번도 맞는 것입니다.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영리 목적이 없으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아요. 그것이 과세 재화이면 과세하는 거고 영리로 납품을 했던 비영리로 했던 간에 과세면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지 않는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번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겠죠. 면세인데 이제 면세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습니다만은 면세 우리가 사업자를 구분할 때 말씀드렸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을 리가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있다. 수입하는 경우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가 납세 의무자에 보면은 사업자와 수입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자는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고 수입하는 자 안에는 개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번만 옳은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내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인심 썼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러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네, 내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네, 내 친구가 공기청정기를 사러 왔어요. 네, 친구한테 내가 부가가치세를 빼주고 이게 원래 88만 원인데 너한테는 80만 원에 팔 거야. 예, 그래도 세금 8만 원 내야 돼요. 예, 매출세액으로 8만 원을 신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있게 된다. 자, 옳은 것은 4번이네요. 다음 6번. 박세무는 2019년 4월 3일에 사업을 개시했답니다. 박세무의 부가가치세법상 1기 과세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1기는 6월 30일까지죠. 예, 1기 과세기간 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다음에 7번. 개인 일반 과세자 김양수는 2월 10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답니다. 폐업했으면 과세기간은 폐업한 날까지가 과세기간이에요. 김양수가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때가 과세기간이에요.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확정신고기한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드린 것 같은데 네. 자, 우선 요거부터 말씀드리고요. 폐업을 한 사업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네. 자, 무슨 말이냐고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2월 10일 날 폐업한 사업자는 언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느냐? 3월 25일 날 납부해야 됩니다. 3월 25일 날 네. 어떻게 납부하느냐? 그동안 판매한 거에 대해서 납부하고 그 다음에 재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재고는 자기가 소비한 걸로 해서 납부해야 돼요. 재고. 재고 안 팔았는데? 안 팔았지만 재고는 이미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 내야 됩니다. 내가 소비했다. 사업자가 소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고에 대한 것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돼요. 네, 그래서 폐업한 다음 달 25일 날까지 판매한 거 플러스 재고 해가지고 세액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정신고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과세기간 어제 배웠잖아요. 과세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달 25일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어제 여러분 애정신고 배웠잖아요. 법인은 애정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3개월마다 한 번씩. 예. 그러면 1월부터 3월이 1기 애정신고 과세기간이에요. 그러면 애정신고의 세금 납부는 언제 할까요? 4월 25일. 아시겠죠? 그러면 1기 확정은 1, 2, 3월 거 신고했으니까 4, 5, 6월이 되죠. 4, 5, 6월 거를 언제 신고 납부합니까? 다음 달 25일. 7월 25일. 또 2기로 넘어가면 2기의 애정신고 기간은 7, 8, 9. 그래서 10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는 거고. 또 2기 확정은 7, 8, 9 빼고 신고했으니까 10, 11, 12. 마지막 3개월치. 그것을 다음에 1월 25일 날. 예. 그래서 이 신고 기한은요. 과세기간 끝나고 무조건 그 다음 달 25일입니다. 과세기간 끝나고. 그런데 폐업을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끝까지 안 기다려요. 과세기간 끝까지 안 기다리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날 세금을 내야 된다. 부가가치세를. 네, 그거 기억하시면. 그러면 이건 3월 25일이 답이 돼야 되겠죠? 3월 25일. 다음에 8번. 다음 중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제 납세지 배웠잖아요. 사업장별로 납세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그러지 않죠. 원칙은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예. 원칙은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2개로 나누어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총괄 납부제도가 하나 있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하나는 사업자별 신고 납부제도가 있죠. 자, 2번. 그러면 1번이 답이에요. 옳지 않으니까. 1번이 원칙이 틀렸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맞는 거네요.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납세지니까.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임대업과 그냥 부동산 매매업이 있죠. 사업장이 서로 다르죠.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맞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은요, 사무소가 사업장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은 총괄하고 있는 사무소. 그런데 임대업은 사무소가 아니에요. 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의 소재지가 그러니까 사업장이 다르다 이거죠. 다음 9번. 다음 중 납세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납세지 하면 여러분 사업장입니다. 1번 재화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어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랬고 직매장은 사업장입니다 그랬죠. 1번 맞았습니다. 2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맞습니다. 3번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4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신고자는 여기서 빠져야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것은 총괄해서 납부하는 것이지 신고까지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틀렸다. 10번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네요. 없다가 틀렸네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옳지 않습니다. 3번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3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 그랬죠? 더 조사할 것이 있으면 며칠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5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다. 4번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맞죠? 자, 마지막 문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것. 당일에 하는 것은 이거죠. 상호의 변경은 사업자 변경 등록을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을 당일에 해줍니다. 재발급을 당일에 해주는 것. 상호의 변경이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고요.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은 이제 다시 1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9페이지.
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정리가 됐고 제2절에서는 이제 과세 대상, 우리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떤 재화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어떤 용역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가, 과세가 되는 재화와 용역을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개념에서 보면은 재화란 유채물과 무채물이 있는데, 유채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상품, 제품, 원재료, 기계, 건물과 같은 이러한 형체가 있는 재화를 우리가 유채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또 무채물이라 하는 것은 전기, 가스, 열 같은 거를 보면 이 전기가 삼각형이냐 네모로 생겼느냐 뭐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재화를 우리가 무채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채물 중에서도 이 자연력은 관리가 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재화로 보아요. 예. 자연력 하면 태양열 같은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마당에 나가면 쪼이는 태양열은 이거는 재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열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열을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태양열도 무채물로서 재화로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가정에서도 생산해 가지고 가정에서 소비하고 남는 것은 한국전력에다가 판매도 하고 있죠. 예, 그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자, 그래서 재화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재화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진 것들이 뭐가 있느냐? 유가증권이 여기 다 빠져 있어요. 네, 돈 같은 거, 통화라든가, 예, 우리가 재무제표에서는 자산으로 보는 거, 예,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게 통화도 들어가고 말이죠. 예, 유가증권 다 들어가죠. 채권, 뭐 주식 이런 거. 그러나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는 유가증권이나 통화는 해당이 안 됩니다. 즉 과세가 안 돼요. 예, 은행에다 돈을 맡겼다, 찾았다, 부가가치세 낸 적은 없죠. 예, 소득세를 내죠. 소득세를. 네. 주식을 사고 판다, 주식 관련 거래세를 내는 거지. 거기 부가가치세. 주식을 샀다, 소비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채권도 마찬가지. 어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가증권이 재화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 그러면 공급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공급이라는 것은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해요. 네. 공급했다. 그러면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판매가 공급이잖아요. 판매했다는 건 뭐예요? 소비자에게 양도해 준 거. 이제 지금부터 이건 당신 겁니다. 예, 넘겨주면 그게 바로 공급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판매했다 그러면 그 재화를 소비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한 것, 그걸 우리는 부가가치세에서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재화의 공급. 자, 그러면 일반적인 공급은 보통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 매매거래. 네, 매매거래에는 뭐 현금 판매도 있고 외상 판매도 있고 할부 판매도 있습니다. 또 할부에도 1년 이내의 할부는 그냥 할부 판매라 하지만 2년, 3년짜리 할부는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해요. 또 판매에는 조건부를 달아서 기한부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떤 조건을 주어가지고 뭐 10일간 사용해 보시고 판단해서 10일 안에 반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면 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공급으로 보는 거고 10일 안에 소비자가 반품을 하면은 그 판매가 일어나지 공급이 안 된 걸로 보고 다시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조건부 또는 기한부 판매 방식이라고 해요. 위탁 판매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다른 판매 업체에다가 맡겨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매 업체 매장에 있는 우리 회사 상품은 우리 회사의 재고가 되는 것이죠.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그런 위탁 판매. 이것도
이것도 공급에 해당이 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가공거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공거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요, 가공업체가 뭔가는 좀 자재의 일부는 부담해야 돼요. 전부 또는 일부. 그거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만들었는데 안에 전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다 본사에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껍데기 철판 딱 씌워가지고 가공업체에다가 보내주면 가공업체가 껍데기 페인팅을 싹 해가지고 완제품을 박스에 딱 넣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도 가공업자가 부담을 하고 저 페인트 원료도 가공업자가 다 페인트 칠을 해요. 그러면 저기에 페인트가 지금 아직 남아있잖아요. 페인트도 하나의 일부의 자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공업체가 자기 페인트를 칠했죠. 그 다음에 박스도 포장 박스도 거기다 제공했죠. 그러면 일부를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가공거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거래라는 건 뭐냐? 재화의 인도의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물교환이죠. 물물교환. 물물교환. 교환하는 거래. 이것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물물교환하는 거. 교환거래라고 그래요. 교환거래. 그 다음에 기타로서 경매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경매 사이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경매 사이트 잘 모르겠더라고요. 초창기에 우리 인터넷 쇼핑몰이 막 시작할 무렵에 어떤 경매 사이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물건이 가격이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막 올려나가요. 1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가보면 12만 원으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낙찰가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그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경매 방식의 재화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또 현물 출자. 현물 출자도 여기서 이제 출자를 하는데 현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출자를 했다 이거예요. 상품이나 제품으로.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예요. 출자하는 것도 현물로 출자하는 거. 그러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재화의 공급, 일반적인 공급은 매매거래, 가공거래, 교환거래, 기타 거래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특수한 재화의 공급, 이게 아주 특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언어를 순화한다는 차원에서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우리 시험이라든가 다른 교재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은 간주 공급으로 이것을 함께 알아놔야 돼요. 특수한 재화의 공급. 앞으로 이제 간주 공급을 특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르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교재에서 간주 공급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자,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공급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공급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어떤 것이냐? 첫째,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한 경우인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뭐냐?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겠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의 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 여러분, 면세 사업자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부가가치세 개념할 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이게 즉 납세할 의무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학원이 지금 면세 사업자잖아요. 그럼 우리 학원에서 매출액이
지금 뭐 수강료가 매출액이잖아요. 수강료가. 그러면 수강료가 얼마가 거쳤든 간에 부가가치세 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소비하고 있는 이런 컴퓨터나 책상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구. 이런 가구를 학원에 강의장을 꾸미려면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또 의자, 책상을 가구를 꾸며야 되죠. 그럼 그걸 사오죠. 예. 그걸 사옵니다. 그걸 사올 때 내가 부가가치세를 나는 면세사업자니까 이거 부가가치세 안 내겠습니다. 이거 안 되죠. 예. 삼성 컴퓨터에서 델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팔 때는 누구에게나 사는 사람이 면세사업자든 사는 사람이 과세사업자든 국가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전부 똑같은 가격으로 팔죠. 거기 부가가치세 부과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제가 부담하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그래서 세금을 자기가 최종 소비자가 되어서 자기가 소비한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판매자에게 징수당하는 거예요. 거래 징수. 그렇지만 내가 매출한 거에 대해서는 원래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면세사업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면세사업에 전용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요 앞에 건물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또 하나 한다고 봐요. 학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매장, 요 앞에 상가에서 컴퓨터 매장, 뭐 전자제품 매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컴퓨터를 한 10대를 교체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사오지 않고 우리 매장에 있는 것을 사다가 여기다 쓰면 되죠. 사다가 써야 되는데 사장이 같으니까 거기 있는 PC 일로 옮겨. 예, 지금 뭐 재고 있는 거 10대 9월 1일부터 학원으로 옮겨 쓰자 하는 것이 면세사업 전용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 하는 겁니다. 면세사업 전용은. 왜 그러느냐? 만약에 내가 대리점이 여기 이 전자제품 매장이 만약에 이천에도 하나 있고 여주도 하나 있다고 그럴까요? 이천에 있는 거 여주로 옮기는 건 과세 안 해요. 이천에서 팔리든 여수에서 팔리면 그게 매출액이 되어서 매출세액이 되니까. 그런데 학원으로 옮기는 건 곤란해요. 학원으로 옮기는 건 그건 판매로 보는 거예요. 학원으로 옮기는 건. 왜냐? 학원에 옮겨서 컴퓨터를 아무리 사용을 해도 여기서는 부가가치세가 안 나와. 학원에서는. 근데 그 컴퓨터는 이미 저 매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에서 컴퓨터 사올 때 또는 델 PC에서 컴퓨터를 사올 때 매입세액 부담한 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받았죠. 매입세액은 공제 받고 매출을 안 일으키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죠? 면세사업 전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 이런 경우 상당히 애매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 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를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 택시하고 버스를 같이 하는 운송사업자, 예, 또는 마트 같은 경우 농산물 면세예요. 그런데 거기 과자도 팔고 술도 팔고 가구도 팔고 한다. 그건 과세예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경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면세사업으로 쓰겠다, 과세사업으로 쓰겠다 이런 것이 불분명한 경우 있습니다. 네. 자, 면세사업 전용 왜 과세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기애가 자기에게 공급했지만 이것은 공급으로 보겠다. 여러분 공급으로 본다는 것은 세금 10%를 과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읽어보면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다.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비용. 예, 이것도 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자, 여러분 소형 승용차라고 하면은 5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말합니다.
아니야. 5인승이야. 8인승. 예. 그러니까 9인승부터는 이제 소형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되고, 승합차는 상관이 없어요. 소형 승용차 하면 8인승까지. 예. 자, 그러면 소형 승용차는 8인승까지의 승용차인데 비영업용이라는 건 뭐냐면 택시가 아닌 것은 다 비영업용이에요. 택시하고 렌트카하고 운전 교습학원에 있는 그 교습용 승용차, 그것만 영업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승용차 하면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영업 형태가 생겨서 이게 이제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로 나오는 그런 택시 같은 거 말고 우리 기존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택시 회사의 택시 영업용이죠. 또 차 빌려주고 하는 그 렌트카 회사의 택시 그 승용차 영업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운전학원에 가면은 운전학원에서 운전 가리키는 그 승용차 있죠. 그게 영업용이에요. 즉 그 승용차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우리가 영업용이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비영업용입니다. 비영업용은 뭐냐?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차를 업무용 승용차를 샀다. 이게 비영업용이에요.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들, 이런 것이 바로 비영업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공급했다는 게 뭐냐?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 자, 그러면 과세 사업을 위해서 소형 승용차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과세 사업을 위해서 소형 승용차를 샀을까요? 택시회사, 렌트카회사, 운전학원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우리 학원 중에서요, 운전학원은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 학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운전학원하고 무도학원이라고 성인 무용학원이 있어요. 아이들 무용학원이 아니라 댄스학원, 그러니까 성인들 댄스학원, 그 학원하고 운전학원은 과세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소형 승용차를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운전학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운전학원에서 이번에 운전 교습용으로 소나타 5대를 샀어요. 그럼 그거는 운전학원생을 열심히 그걸로 이제 교습을 해서 학원비를 계속 받아 나가면 그게 이제 매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을, 그 재화를 여기 영업용으로 샀는데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운전학원에서 소나타를 사가지고 운전 교습용으로 안 쓰고 어디에 쓴다는 거냐? 자가용으로 쓴다는 겁니다. 비영업용으로. 그러니까 운전학원은 안 하고 그걸 직원이 그걸 가지고 업무 보러 은행도 다니고 어디 출장도 가고 출퇴근도 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영업용이 아니죠. 우리가 영업용으로 취득한 소형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을 뭐로 본다?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타사업장 반출. 자, 자가공급의 세 번째 마지막인데,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장이 이천에 있는데 이천에서 생산을 한 과세 재화를 직매장이 부산에 있어가지고 부산으로 출고를 시켰어요. 우리가 같은 회사끼리 판매했다고 안 하죠. 출고했다. 직매장으로. 그러면 그것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타사업장 반출은 과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가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여기는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해야 돼요. 네. 여기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없습니다. 요 두 개는. 그러나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도 발급한다. 발급 의무가 있어요. 메모 하나 해주세요. 자, 이것이 자가 공급. 자, 그 다음에 특수한 공급의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입니다. 자, 자가 공급은 아까 면세사업 전용하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유지 비용이고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 공급이란 건 뭐냐? 내용을 보시면은 자기가 생산했거나 취득한 과세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소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 매장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세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과세 재화죠. 그 컴퓨터를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는 받았어요. 매입세 공제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해가지고 매출세액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이번에 컴퓨터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매장에 있는 것을 그냥 갖다가 우리 딸에게 줬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 공급으로 봐야 되겠다. 예. 그걸 그냥 주게 되면은 우리 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딸에게 그냥 줬으니까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내가. 예. 사업자인 내가 그 노트북이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10만 원을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공짜로 주는 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한다. 예. 딸이니까 그냥 주는데 만약에 친구 아들이 왔어요. 친구 아들이 이제 왔는데 친구 아들 용돈으로 노트북을 산다고 그래. 에이, 내가 용돈도 줘야 될 판인데 용돈은 못 줄 망정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그냥 우리 친구 아들이니까 싸게 너 용돈 주는 셈 치고 내가 이거 60만 원에 너한테 줄 거야. 시가가 이거 100만 원짜리 40만 원 그냥 친구 아버님한테 용돈 받은 셈 치라. 그러면 싸게 줬어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것은 60만 원을 받고 팔았다 하더라도 100만 원에 판매한 걸로 간주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시장 가격으로 납부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 공급이라고. 개인적 공급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만 남아 있어요. 특수한 공급의 세 번째는 뭐냐? 사업상 증여입니다. 자기가 생산했거나 과세 재화를 자기가 취득한 것을 말이죠. 자기의 고객이나 또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증여하는 경우. 예. 그러니까 고객이라면 거래처가 되겠죠. 거래처에다가 증여했다.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냥. 1+1. 예. 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컴퓨터를 5대 이상 주문하는 거래처에게는 본체 한 대 하나 더 플러스 해주겠습니다. 5대 이상 주문하면 6대 주고 10대 주문하면 12대를 주겠습니다. 이거 나머지 2대 매입세 공제 다 받았는데 그냥 줬으니까 나는 돈 안 받았으니까 매출세액으로 신고 안 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돈은 안 받더라도 2대에 대한 추가로 준 거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사업상 증여를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라는 건 뭘까요? 특정한 거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소비자들에게 그냥 나눠준 겁니다. 샘플은 해당이 안 돼요. 샘플,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것 중에 샘플이 많이 있죠. 샘플, 견본품. 샘플을 주는 것은 공급이 아니지만 샘플이 아닌 것을 그냥 줘요.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경품 행사 같은 겁니다. 가끔 동네에서 무슨 새로운 어떤 매장이 생기면은 무슨 며칠 날 오픈 해가지고 오픈 행사 뭐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와가지고
추첨해서 냉장고를 준다, 텔레비전을 준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누구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거죠. 냉장고 10대, 그러면 그 불특정 다수예요. 그러면 냉장고 10대, 100만 원짜리 10대를 줬다. 그러면 1000만 원의 부가가치세 100만 원이 되죠. 그 100만 원은 누가 내야 돼요? 경품 행사한 사업자가 10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업상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업시 잔존재와 이거 재화의 공급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폐업신고하면 폐업신고 2월달에 폐업신고를 아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월달하고 2월달에 판매한 거 매출세액 신고해야 됩니다. 아직 판매하지 않고 매장에 남아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판매한 걸로 간주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돼요. 자, 폐업시 잔존재 한번 읽어볼까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된다. 네. 이거 전제는 있습니다. 물론 폐업시 잔존재화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에서 그러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대부분 재고라는 건 매입세 공제 받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법인 같으면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만약에 2월 달에 폐업을 했는데 2월 달에 재고는 모르겠어요. 혹시 1월이나 2월에 매입한 것이 아직 재고로 남아있다면 그거는 매입세 공제 아직 안 받은 겁니다. 왜냐? 3월 말로 끊어가지고 4월 25일 날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신고하는 건데 그건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공급한 걸로 신고 안 했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안 받았어요. 그런데 2월 달에 폐업하면서 남아있는 매장의 재고가 작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것이다. 그러면은 언제 신고가 됐어요?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했죠? 그때 다 매입세 공제 받아서 정상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재고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입세 공제가 이미 1월 25일 날 신고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재고는 내가 소비한 것으로 보고 매출세액 납부해야 돼요. 자, 여러분 특수한 재화의 공급 요거 폐업시 잔존재와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자가 공급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공급에 대해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가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3가지 정리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넘어가도록 쉬었다 하겠습니다.